사실 우리가 작년에 군대 관련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진짜 엄청 많았죠. 뭐 성폭력도 있고 급식도 있고 코로나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저는 이게 그 의미하는 바가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인들은 더 이상 안 참는다는 거예요. 공약들이 후보별로 문제의식에서 이제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한 5년 전 대선만 해도 모병제 할 거예요 이러면은 보수정당하고 진보정당하고 이렇게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지금은 모든 후보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모병제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병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예요. 지금 벌써 한 20년 됐네요. 됐죠. 근데 인구가 줄어드는 건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2001년에 태어나 2020년에 20살이 된 남성은 29만 명쯤 되고, 한편 2020년에 태어나서 2039년에 20살이 될 남성은 13만 명. 반도 안 되네. 그니까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2배로 군복무를 하게 하든지 병력의 수를 줄이든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 나이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일을 조만간에 이제 해서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 나이이기도 해요. 그럼 경제 생활이 1년에서 2년 정도 늦추어진다는 거고, 그러면은 생산 인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맥락에서 여성도 그럼 군대를 가자라고 했을 때 딱 똑같이 따라 나와야 되는 질문은, 그러면은 누가 일할 건데?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측면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어떤 병역 제도가 구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 건데, 듣기만 해도 진짜 어렵네요. 근데 문제는 올해가 2022년이죠. 어떤 병역 제도를 바꾸는 거, 이거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은 길게는 한 20년씩 걸립니다. 왜냐면 이게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지 모병제라는 것이 성립이 되잖아요. 우리 가까운 나라로 대만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늘 전쟁 위협이 있는 나라죠. 지금 대만은 모병제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대만도 이 모병제 준비하는데 한 20년 걸렸습니다. 그 군복무를 하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계획이 미뤄지다가 20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병이라는 건 어쨌든 군이라는 곳이 직장의 하나의 그 성격을 갖게 되는 건데, 매력 있는 직장일 수 있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모병제로 이행을 했는데, 큰 문제는 우린 지금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와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게 뭔가 합의가 된 것 같은데, 뭐 언제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건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공약을 하나씩 뜯어보면. 놀랬습니다. 모든 후보가 다 합의한 것처럼 병사들 뭐 처우 관련된 공약 1번이 다 병사들 월급 200만 원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도에 대선을 할 때, 그때 저희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을 후보들에게 제안하면 받을 수 있는 후보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어요. 나라 망한다. 완전 포퓰리즘이다. 병장 월급이 19만 원이었습니다. 병장 월급 67만 원 됐는데 나라 안 망했잖아요. 뭐 마찬가지 맥락에서 병사들 휴대전화 쓰는 거, 병사들 핸드폰 쓰게 해주자고 하면은 간첩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와, 이 종북좌파들이 군대를 망가뜨리려고 핸드폰 쓰자고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야 된다. 저녁 시간에 지금 병사들 핸드폰 쓰잖아요. 사용 시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게 다 공약에 있습니다. 이재명 1번부터 일단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 미는 게 하나 있어요. 의무복무로 군대 간 사람들 상해보험을 예산으로 들어주는 사업인데, 이게 성남시장을 할 때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때 이걸 똑같은 공약을 들고 나와서 경기도로 확대를 시켰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대선 때는 이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군대 가서 다치면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쵸. 근데 지금은 군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만 병원비가 무료고, 내가 민간에 나가가지고 진료를 받으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군병원이랑 민간병원 이용률이 한 50대 50%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병원 이용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똑같은 공약을 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안했던 공약들 중에 병사들 핸드폰 요금을 감면해야 된다라는 공약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 공약으로 이렇게 다음 날인가 바로 받아가지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병사들이 하루에 핸드폰을 4시간 정도 씁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핸드폰 요금 쓰는 것보다 한 20-30%밖에 요금이 안 싸요. 군인 요금제가. 하루 4시간밖에 못 쓰는데. 통신 3사에서 이제 엄청
고집을 합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병사들이 한 35만 명 되는데 잠자고 있는 핸드폰 35만 개가 지금 깨어난 거예요. 그러네. 없던 손님 35만 명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군대 내 어떤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의 개혁들에 있어서 조금 앞으로 나간 수준? 아니면 뭐 그대로인 수준 정도의 공약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권 분립이 돼 있어서 판사들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잖아요. 근데 군사법원은 지휘관의 부하입니다. DP 드라마 보면은 군에서 재판하고 수사하면 그 엉망진창돼가지고 죄 지은 사람 벌 안 받고 막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군사법원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런 건데 30년쯤 전부터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군사법원을 전쟁하지 않을 때는 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제기가 나옵니다. 근데 국방부에서는 이건 진짜 결사반대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법원 개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방부 반대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반의 반쪽짜리 정도 개혁을 하고 끝났어요. 작년에 이제 이해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군사법원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군인 간부들도 한 6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제 너무 거세게 반대를 해서 국회에서 결국 타협을 봐가지고 성범죄, 사람이 죽은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군복무 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만 민간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럼 구타 가혹행위, 뭐 그 밖에 인권 침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군사법원에서 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 이제 답변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인쇄를 해왔는데 어때요? 윤석열 후보? 꼭 있어야 되는 대답이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병력이 몇 명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역 제도를 바꾸는 건 꼭 따라붙는 1번 질문이 있어요. 적정한 병력이 몇 명인가? 우리나라 군대가 오해하기 쉬운 게 모병제냐 징병제냐를 먼저 고민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병력이 몇 명이냐를 가지고 먼저 합의가 돼야 거기에 맞는 병역 제도를 갖추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50만이에요. 근데 지금 병력이 많은 편입니다. 이유가 우리나라 작전 계획 때문에 그래요. 유사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 예를 들어서 뭐 내부적으로 정권이 붕괴됐다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북한 전 지역을 병력을 동원해서 점령하는 거, 이거를 안정화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그만큼의 전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50만으로 부족합니다. 해외 어떤 군사 안보기관들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 뭐 70만, 80만이라는 쪽도 있고 그것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북한이 붕괴했을 때 가가지고 또는 뭐 북한이 전쟁 났을 때 전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작전 계획을 가져야 되는가, 아니면 전쟁이 났을 때 우리 국토를 탄탄하게 방비하고 어떤 외침으로부터 우리를 방위할 수 있는 전략 체계로 갈 것인가, 여기에 맞춰서 이제 병력이 나오는 겁니다.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강화,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한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저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뭐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 실질적으로 병역 제도를 개편을 할 의지가 있을까에 대한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은 로봇 전투 체계를 구축해서 병력을 줄인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 공약들 다른 파트도 그렇지만 이런 류의 공약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번 편에 교육격차에서도 AI 튜터를 도입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 오해하기 쉬운 것이 로봇이 전쟁을 하면 민간인 살상이나 군인들이 죽는 수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대전이건 과거식의 전쟁이건 결과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간인 지역을 포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공포와 더 큰 위험을 안겨줘야지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군도 결국에는 민간인 지역에 포격을 퍼붓잖아요. 로봇들끼리 우리 로봇이 100대 부서지고 저쪽 로봇이 50대 부서져서 우리가 졌다, 이런 되게 무슨 동화에나 나올 것 같은 전쟁이 펼쳐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살상력을 높여주는 도구의 하나로서 군대에 플러스 되는 거지 사람을 대체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병력을 줄이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이 캠프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라는 거를 반증하고 있는 거죠. 심상정 후보로 갈까요? 여기는 30만 명이라고 딱 이렇게 설정은 해놨어요. 정의당은 한국형 모병제를 2017년도 대선 때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는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좀 설계를 하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2030년도에 모병제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로드맵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조금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의식상 30년대부터 이제 모병제를 가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뭐 그 이후의 시간으로 조금 계획이 딜레이 되더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강한 의지의 발현 정도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진보 정당에서 어떤 좀 구체적인 어떤 이슈를 푸시 했을 때 양당 중에 누군가 받았을 때 사실 되게 이제 현실화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사실 이미 낼름 받아갔죠, 딴 데서. 사실 이 이슈들을 계속 끌고 왔죠, 아젠다들을. 예전에는 황당한 얘기로 치부되던 공약들이 이제 모두 다 하고 있으니까 1, 2, 3번 공약이 다 비슷해 보이는 어떤 효과로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는 입장 차별성이 좀 이제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저는 좀 더 새로운 아젠다들을 전면에 걸어보면 어떨까. 군인 직장협의회라던가 군인 노조와 같은 공약들을 이렇게 전면에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군인이 노조를 만든다. 없었던 일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도 된 적이 없는 일이죠. 저희가 요번에 제안한 공약 중에 군인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조의 아직 전 단계 정도 그쵸. 되는 건가요? 이게 막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는 게,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의 직장협의회가 생겼습니다. 군은 지금 모든 종류의 보충을 다 지휘관한테 상담사 연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전방에 있는 부대들 가보면 지휘관들이 골머리 앓습니다. 훈련 지휘하고 작전 지휘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급식 반찬은 뭐가 나왔는지, 우리 병사들 베개는 뭘 쓰고 있는지, 갑돌이가 무슨 뭐 명수 때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신경을 쓰고 일일이 챙겨야 되니까 보면 막 중대장 이런 사람들은 퇴근도 잘 못하고 이럽니다. 노조나 직장협의회에 있는 나라들이 이미 있습니다. 독일에는 노조가 있어요. 그 쟁의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파업은 못해요. 대신에 이제 어떤 단체 협상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병제로 나아가야 하고 누군가가 이제 다니고 싶은 직장이 되어야만 하는 건데, 거기까지 가기에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군인 어떤 조직에 결여된 게 많고,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나오네요, 지금 그런 게. 군소정당 후보 중에 좀 언급할 만한 어떤 공약이 있었을까요? 그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군형법 92조의 6을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이 있는데, 동성군인 간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은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하게 돼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합의하에 성관계 하는데 처벌하는 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폐지하자는 법이 매 국회 때마다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지난 국회 때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발의를 했었고, 그 지난 국회 때는 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었고, 그리고 김재현 후보가 이제 장성 감축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 병력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이 장성들 상부 구조를 줄이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대 정당에선 쉽지가 않습니다. 그 왜? 말을 안 해요. 캠프에 장성 출신이 너무 많거든요. 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병력을 감축한다라고 했을 때 위험해질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이성적인 반박의 영역을 넘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저도 사실 갑자기 그렇게 병력을 20만 명씩 줄여도 돼? 라는 질문을 하곤 해요. 이거에 앞서서 우리 군이 안전하게 국토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어떤 사전 설명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군사 전략의 대전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국방부 장관을 이제 문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공약이나, 또는 민간의 어떤 전문가들이나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군과 관련된 공약들의 현실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 진행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진짜 남자 이제 동료 PD한테 이거는 해달라라고 할까 고민도 좀 했다가. 근데 이게 제가 군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사실 조금 낯선 것이지, 예를 들어 저희 뭐 남동생도 친구 중에도 연평도 포격대 연평도에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좀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보일지라도 제가 일단은 진행을 모든 국민이 사실 군대 이슈랑 관련 없는 사람이 없죠. 제가 일하고 있는 군인권 센터가 1년에 한 2,000건
20건 정도 상담을 합니다. 저희는 항상 그렇게 자부합니다. 명실상부하게 소위 우리가 20대 남성이라고 부르는 집단과 1대1로 소통을 제일 많이 하는 단체는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여기 처음 일을 하기 시작한 게 2016년도입니다. 그때만 해도 상담 전화를 하면 신상들을 안 밝혔어요. 군인들이. 그리고 그때는 공중전화로 다 전화하고 이랬으니까 이름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하면 뚝 끊고 막 이랬어요. 요즘엔 전화하면 내가 안 물어봐도 다 말씀해 주세요. 뭐 나는 어디 부대에 뭐 하고 있는 누군데 와 우리 지휘관 땡땡땡이 이래가지고 나한테 뭘 어쨌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모두가 20대 남성의 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일환에서 사실 군과 관련된 어떤 공약들도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고, 선거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군 가산점제 부활하겠다, 여성 징병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군이 지금 여성을 징병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적인 고려가 될 수 있느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는 검토도 해본 적이 없는 안입니다. 물론 장기 플랜을 가지고 여성을 징병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설계할 수 있겠죠. 노르웨이 같이? 네, 뭐 할 수도 있겠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실제로 필요한 병력이 갖추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나 이런 이제 일단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갈수록 증대되니까 이제 여성도 이제 징병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이제 되게 오랜 논의 끝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병역 제도를 개편하는데 답은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정 병력에 대한 고민은 없고 갑자기 남녀가 뭐 모두 만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성도 징병합시다. 이거는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걸 실제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땔감용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 공약직을 열어보면 군 가산점제도 없고 여성 징병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성 징병하자는 얘기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재미를 봤죠. 사실상 장난하고 있는 거죠. 네 편, 내 편 갈라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병역제도 개편 제안을 할 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모집병을 뽑을 때 여군도 뽑아야 된다. 여군들도 병사부터 복무할 수 있게끔 기회 제공해야 된다. 근데 징집을 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고려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징집부터는. 지금 우리 군대 좀 어때요? 문재인 정부가 군과 관련돼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은 군인의 처우를 개선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모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이라는 조직을 더 많이 바꿔낼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역량이 있었죠. 엄청나게 높았던 국민의 지지가 있었고 군이라는 권력 조직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늘 군하고 타협을 해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두 걸음 나갈 거 반 걸음 나가고 이랬던 것인데, DP의 원작 만화의 이름이 DP 개의 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인이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2등 시민이라고 하면 되게 고상한 표현이고, 사람과 사람이 아닌 어떤 것의 중간 정도? 조금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도 되고 부당한 일이 생겨도 좀 참아야만 하는 조직이라는 게 우리 사회 어딘가에 있다면 언젠가 내가 서 있는 공간도 그래도 된다라는 걸로 치환될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그 공간이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군대와 관련된 어떤 변화들에는 다 피가 되게 많이 묻어 있다.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군을 상대로 목소리 내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내 자식 같은 자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되게 슬픈 얘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사건들에 다 연대하러 다니시고 그러세요. 이해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의 편에서 수사관들도 군검사도 믿었던 동료들도 가해자의 편에 서 있고 결국 피해자가 고립되고 밀려나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매번 사건이 터지고 나면 굉장히 요란하게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법도 쏟아져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국방부가 변화를 되게 온몸으로 막죠.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변희수 하사 사건도 결국에는 이제 판결상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은 위법한 판결이다라는 판결이 작년도 10월에 났지만 위법한 전역을 통해서 세상을 등진 사람은
살아나지 않죠. 그 판결이 있다고 해서. 지난 한 해의 어떤 변화들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들을 놔두고 되게 아까 같이 공약으로도 남지 않은 발언으로만 남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대선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군대를 둘러싼 어떤 이슈의 흐름이 되게 우려스러운 건 군대는 기본적으로 열악한 곳이어야 되고 결국에 군대는 그런 곳일 수밖에 없어라는 체념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발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2등 시민이니까 너도 2등 시민 해봐 라는 식의 어떤 약자 간의 싸움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 군대 이슈를 계속 몰고 가는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거는 군대의 안 좋은 점들을 현상 유지하려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이 국민의 군대면 국민의 정부가 군을 바꿔야죠.